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죽기 1년 전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만 내 곁에 있어다오. 그러면 30억을 줄게. 저는 그 시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이혼하면서 2번 다시 보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압니다. 그리고 아마 눈물이 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전 전문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 중에 가장 따뜻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날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38살, 2아이의 엄마, 28배 결혼해서 7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35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또 3년이 흘렀습니다. 합치면 10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웠던 10년. 그 10년의 끝에서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쌀통 앞에 기울여 봤습니다. 긁어봤습니다. 흔들어 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라면 2봉지, 간장 1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죠. 밖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큰애 서준이는 10살, 작은애 하율이는 5살, 곧 눈을 뜰 것입니다. 엄마 배고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사실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지만 이혼 후 3년 동안 저는 3가지 알바를 뛰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카페 오전, 온라인 쇼핑몰 CS, 새벽 2시에 퇴근해서 아침 6시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큰애 학원비는 2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월세는 다음 달부터 올린다는 문자가 어제 왔습니다. 저는 쌀통 앞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죠.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손이 먼저 갔습니다. 민지 씨 핸드폰이 맞나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박정숙이라고 하면 알려나?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박정숙. 그 이름 석자. 3년 만에 듣는 이름. 전 남편의 어머니. 이혼하면서 2번 다시 보지 않겠다 다짐했던 그 사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니.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꾸나.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제요? 왜 그 말이 먼저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미 결정했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전화를 해왔을 때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언제요?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순간.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는 걸.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말이죠.
이틀 후 강남의 한 카페, 조용한 구석자리. 저는 먼저 도착해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정숙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당당한 체구가, 7년 동안 제 가슴을 찌르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지금은 흐릿하고 가늘었습니다. 뺨은 깊이 패여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이게, 여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최장암이란다. 사기. 의사가 1년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를 느꼈어야 했습니다. 슬픔이든 놀라움이든. 하지만 솔직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7년의 기억이 감정을 먼저 막았습니다. 그래서요?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여사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 계약서가 있어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제본된 계약서, 변호사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보호자로서 1년간, 병간호 이행시, 금 30억 원을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수혜자 이름란, 정민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30억, 아이들 대학까지 걱정 없는 돈, 집을 살 수 있는 돈, 다시는 쌀통 앞에서 울지 않아도 되는 돈.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옆에서 1년, 죽어가는 그 사람 곁에서. 왜 저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하지 그랬어요. 며느리도 있잖아요. 여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나 싫어해. 지금 며느리는 더 싫어하고. 그래도 왜 하필 저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한테 7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란다. 그 말의 의미를 그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계약서를 꺼내 또 읽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출 때 창밖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각김밥이 진열된 편의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쌀통이 떠올랐고 밀린 학원비가 떠올랐습니다. 30억이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해 있었습니다. 아마 전화를 받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주인공을 탓할 수 있을까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쌀통 앞에 앉아서 30억짜리 계약서를 받아들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사인하기로 결심한 것을 저는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으려는 사람의 선택. 그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절박함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저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결정을 내리려면 과거를 먼저 꺼내야 했습니다. 28배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웃음이 환한 남자. 처음 만난 날 그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에 반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결혼 전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살이 좀 없네.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인사도 받기 전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른들 인사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아침은 6시 반까지, 저녁은 7시 전에
반찬은 늘 4가지 이상. 우리 아들 밥은 내가 직접 가르칠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차가울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든 결국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사랑으로 하시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 7년 동안 그 단어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첫째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사는 산후조리원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모유 잘 나와? 수술 후 하루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조리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의 2달, 저는 갓난아이를 안고 아침마다 밥을 차렸고 손목이 시려오는 게 산후풍이 왔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여사는 아이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가 울음소리가 싫어.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결혼 4년 차 둘째 하율이가 생겼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아침 밥상을 7시 5분에 차렸습니다. 여사가 식탁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폭언보다 무거웠습니다. 늦었네. 한마디.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들킬까봐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늦은 건 맞잖아. 저는 그날 무언가를 포기했습니다. 이해받는 것을 말이죠. 7년 중 가장 힘든 건 폭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취급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형제 가족이 오면 그 집 아이들 밥도 제가 차렸습니다. 밥상이 끝나면 여사가 시누이한테 말했습니다. 이 반찬은 내가 직접 해봐야 맛이 제대로 나와. 저는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킬킬 웃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봤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저는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투명 인간이구나. 결혼 7년 차 이혼을 결심한 건 극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하다가 거품 낀 손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고 볼이 패이고 눈빛이 꺼진 얼굴, 28배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헤어지자.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으니까요. 7년 동안 매일 이날을 향해 오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과정에서 여사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처음으로 여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키울게요. 그게 더 낫습니다.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도 아니고 승리감도 아닌 그냥 아, 이분도 외롭구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35,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28 결혼, 35 이혼, 38 현재, 7년을 버텼고 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합치면 10년입니다. 그 10년의 끝에서 저는 다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박정숙.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다가
내가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그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데, 하지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자신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짐 가방 2개를 들고 박정숙 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강남 한복판, 아파트 32층,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복도가 보일 때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 이 복도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링거 자국이 남은 손으로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들어와. 집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병에 꽃이 없었고 식탁에 과일도 없었습니다. 여사 혼자 살면서 조금씩 비어가는 집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저는 항상 아래만 봤는데 같은 창에서 이제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 없이 계약서 조항을 이행하듯이 새끼 차리기, 약 챙기기, 병원 동행, 병원에서 의사가 CT 결과를 설명할 때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이가 더 진행됐습니다. 통증 조절을 강화해야 해요.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쓰리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여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저 빵집 좋아했는데 지나가는 작은 빵집을 가리키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빵집을 찾아가 크루아상을 사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갔습니다. 2주차부터 여사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구역질이 심해지고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저는 소화 잘 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쌀미음, 두부탕, 잣죽, 맛이 없어. 억지로 먹기 싫어. 저는 소금을 빼고 간을 달리하고 온도를 달리해 봤습니다. 어느 날은 잣죽 온도를 2번 바꿔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여사가 한술을 떴습니다. 이건 먹히네. 저는 그 말에 말도 안 되게 기뻤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여사의 패턴을 외우게 됐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좋아하는 것, 오전 10시쯤 피곤해지는 것, 오후에 클래식을 틀면 잘 자는 것, 통증이 심한 날엔 다리를 주물러주면 나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일기처럼 적어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상태가 좀 안정됐네요. 보호자분이 잘 챙기시나 봐요.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여사를 봤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전 남편 이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간호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당신이 왜 어머니를 돌봐? 내가 할 일이잖아.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할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안 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가 그래왔습니다. 해야 한다는 건 알면서 하지 않는 사람. 2주 뒤 준혁의 새아내 한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만났습니다.
세련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5억 드릴게요. 지금 당장 계약 포기하고 나가줘요.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5억. 지금 당장 그냥 나가면 되는 돈.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싫어요. 한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5억이면 충분하잖아요.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대로 할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여사가 거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보이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여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만났어? 네. 뭐래? 나가래요. 여사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갔어? 아니요. 여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억을 거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나중에 주인공은 알게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집 안에 있었다는 걸, 그게 무엇인지는 조금 더 들으시면 압니다. 7개월째 청소를 하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안에서 뭔가 쏟아졌습니다.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줍다가 봉투 겉면을 보니 정민지에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편지가 여러 통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2년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읽어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읽지 않고 다시 넣었습니다.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서랍에서 제 이름 적힌 편지가 있던데요. 여사가 멈췄습니다. 봤어? 아니요. 여사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보지 마. 언제요? 내가 말할 때. 저는 그 말을 새겨두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사의 상태가 좋지 않은 어느 날, 준혁과 한서연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한테 증여로 넘기면 세금도 아끼고. 여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다 정리해뒀어. 근데 민지와의 계약은요? 그거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유효해. 여사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한 며느리한테 30억은 너무 많지 않아요? 내 돈이야. 준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민지가 접근한 거 모르세요? 저는 부엌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그 여자가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 알면서도 계약한 거예요? 돈 때문에 왔어도 제대로 돌보면 그게 진심이 되는 거야. 어머니, 나가, 네? 나가라고. 오늘은 나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사가 소파에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여사가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들었지? 네. 화났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 말은 틀리지 않아요. 처음엔 돈 때문에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 같던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9개월째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는 거절했습니다. 집에 있을 거야. 병원에서 죽기 싫어. 저는 그 뜻을 따랐습니다. 집으로 왕진 의사를 불렀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여사가 밤새 신음을 하여 저는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여사가 열에 들뜬 채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정민지 씨도 아니고 그냥 민지야.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10개월째 맑은 날이었습니다. 여사가 서랍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제 봐도 돼.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2년 전 날짜. 민지에게 나는 요즘 자꾸 너의 생각을 해. 이상하지? 네가 나간 후에 집이 너무 조용해. 아침에 밥상이 차려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좋았어. 그런데 자꾸 그 손길이 생각나더라. 어디서 그런 정성이 나왔는지. 다음 편지. 1년 반 전 민지에게 암 선고를 받았어. 처음 들었을 때 울지 않았어. 이상하게도 네 얼굴이 먼저 떠오르더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못했는지 그게 먼저 생각나더라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전화할 수가 없었지.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편지. 1년 전 민지에게 계약서를 준비했어. 너를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할게. 내 마지막 시간에 내가 잘못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그래야 제대로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야. 그리고 민지가 그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저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30억은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여사가 물었습니다. 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울었어. 쓸 때마다 나도 한참을 울었어. 7년치, 3년치, 합쳐서 10년치를 울었습니다. 여사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평생 말로는 미안하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로 했습니다. 30억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였습니다. 형식이 어떻든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사과입니다. 11개월째 준혁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박정숙 씨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법적 판단 능력을 확인하러 왔어요. 저는 문을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지 씨가 어머니를 세뇌시켜서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게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계약 무효 소송 준비 중이에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여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준혁아. 어머니, 닥쳐라. 준혁이 멈췄습니다. 내가 계약서 쓸 때 공증 받고 썼어.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첨부했어. 소송해도 돼. 지면 내가 소송 비용 다 내.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래요?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여사가 말했습니다. 자식이면 자식답게 해.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혼자 병원에 데려다 준 적 있어? 밤새 통증으로 신음할 때 손 한 번 잡아준 적 있어? 없잖아. 그런데 무슨 자식이야?
준혁이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여사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마워야지. 계약 만료 3주 전, 맑은 오전, 햇볕이 좋은 날, 여사가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저는 보이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여사가 햇볕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네. 나 후회하는 것들 있어.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어릴 때 너무 강하게 키웠어. 그게 저 아이를 망친 것 같아. 결혼한 아들 보면서도 놓칠 못했고 그 사이에서 네가 제일 힘들었겠지.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7년 동안 어머니를 이해하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미워하기만 했어요. 여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한참 햇볕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말이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약 만료 일주일 전 여사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여사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네. 아이들 이름이 뭐야? 큰애는 서준이고요. 작은애는 하율이에요. 예쁜 이름이다. 잠시 후. 잘 키워. 저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여사는 그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한참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질 때까지.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준혁과 한서연도 왔습니다. 시누이들도 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이준혁에게 아파트 한 채, 시가 20억. 준혁이 조금 안도했습니다. 단 이준혁은 상속 후 3년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 조건 위반 시 재산은 자동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귀속된다.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민지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30억 원 지급, 추가로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금융자산 15억 중 10억을 정민지의 자녀 이서준, 이하율을 위한 신탁으로 설정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억? 아이들 신탁 10억.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도전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상속인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준혁과 한서연이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마지막까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남긴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서 못했던 것을 죽어서도 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제어하는 것, 며느리를 지키는 것, 손자들을 챙기는 것, 죽어서도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집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네에, 서준이는 이제 학원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하율이는 유치원에서 매일 그림을 그려옵니다. 어느 날 하율이가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하율이, 그리고 한 명 더. 이 사람은 누구야? 하율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봐준 할머니. 엄마가 얘기해줬잖아. 착한 할머니라고. 저는 그림을 오래 봤습니다.
하유리의 크레파스로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저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1년이 정말 가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삶을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은 저를 바꿔줬습니다. 7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 그냥 외롭고 강하게 살다가 사랑하는 법을 잊은 여자였다는 것.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래전에 상처를 준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중요한 건 그 후회를 행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 하든, 편지로 하든, 아니면 박정숙 여사처럼 계약서로 하든, 진심은 언제든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는 선택지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벼랑 끝에서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안개 너머에 빛이 있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1년이 가장 중요한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 미움과 사과, 그리고 용서, 쉽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반전 전문점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